새로운 신물질 개발, 암 정복의 신기원 열어. 알츠하이머 풀렸음. 내용 딱 보면은 쥐를 통해서 산 성과다. 연구자들끼리는 쥐에서 암은 다 정복했는데 사람한테서 아직 정복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사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신약 개발을 몇 달 단위로 당길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하던데, 앞으로 10년 뒤 이 약국 진열대의 약들은 지금과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으세요? 크게 앞으로 바뀔 것 같은 것들은 네, 반갑습니다. 샤로잡다 진행을 맡고 있는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그리고 화학부에 지금 겸임으로 있는 이준석입니다. 혁신신약 전공 소속으로 지금 저희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하면은 매년 뭐 암 정복 신기술, 치매 치료 신물질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뉴스 기사로 쏟아진단 말이죠. 근데 정작 혜택을 보는 분들은 없거나 아니면 엄청 오래 걸리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기술이 적용된 신약은 과연 언제 나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신약 왜 이렇게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이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이 보시는 기사 같은 것들에는 대부분 아주 기초 연구도 있고 그 임상 끝단에 가 있는 것도 있고 모두가 다 똑같은 지면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약물로 개발되거나 치료법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먼데도 불구하고 지면에서는 마치 이렇게 당장 질환 극복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축약돼 있죠. 맞아요. 저도 딱 타이틀만 보면은 새로운 신물질 개발, 암 치료, 암 정복의 신기원 열어. 알츠하이머 풀렸음. 네, 이런 게 풀렸음. 딱 근데 나오죠. 내용 딱 보면은 쥐를 통해서 산 성과다 이렇게 적혀 있고. 연구자들끼리는 그런 농담도 하시죠. 쥐에서 암은 다 정복했는데 사람한테서 아직 정복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이제 쥐 끝났으니까 다시 사람 처음부터 하자. 동물 실험에서 나왔던 결과가 사람에 탁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간극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 연구 성과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디어에 너무 좀 자극적으로 뽑는 것 같네요. 근데 미디어 탓만 할 수는 없는 게 연구자들도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푸는 게 사실 논문의 그 어디언스도 바뀌게 될 거고요.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저널로 가거나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랜트 승패까지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과장하시기도 하고 여러 레이어에서 있는 이슈들이 아닌가. 근데 비전문가들이 다 이걸 갈라서 보시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 자본의 다국적 제약회사도 제가 듣기로 막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봤을 때 뭐 노바티스에서 개발했던 글리백 같은 약물들, 글리백 뭐 카이네즈 이니비터죠. 이거 처음 개발해서부터 임상 승인되는 데까지 굉장히 빨리 된 약인데 임상 3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비교적으로 되게 짧네요. 굉장히 패스트 트랙으로 됐는데 전체 기간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걸린 그런 예가 되죠. 질환이 원래 이 약물이 나오기 전에는 생존율이라는 게 막 한 30% 이렇게밖에 안 됐었거든요. 드라마에서도 왜 보면 예전에 백혈병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모두가 이렇게 창백한 여주인공이. 네, 맞습니다. 가을 동화 뭐 이런 데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요. 글리백이 나오면서 혁신적으로 서바이벌 레이시 좋아지고 있죠. 90년대 30%였던 게 2009년 이쯤 됐을 때 제 기억으로 60%, 20년 되기 직전의 데이터를 보면 거의 한 90%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젝션하는 타입의 약도 아니고 이렇게 알약으로 먹는 거라서 CML은 먹는 약으로 정복이 됐다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의 큰 혁신 신약인데 이것도 개발하는데 10년 정도 걸렸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 3년 정도로 패스트 트랙으로 됐다고 하셨는데 그 7년은 어떤? 앞에서 이제 약물 개발하고 이런 겁니다. 네, 원래 노바티스에서 시작했던 거 아니고 그 시바 가이거라고 하는 다른 회사에서 사실 그 회사에서는 임상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 이랬는데 아주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거 내가 임상 해내겠다고 했던 연구자가 가보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갔고 실제 임상에 들어갔을 때는 초반부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결과들을 가지고 3년이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패스트 트랙 어프로브가 된 그런 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신약 하나 만드는데 막 10년이 걸리고 비용도 막 몇 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 천문학적인 돈이랑 시간은 다 어디로 쓰이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신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부터 모든 게 아주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명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극히 좁은 영역이고요. 어떤 물질을 사람이 먹었을 때 독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몸 전체 차원에서의 반응 예측하는 게 거의 어렵고요. 이 물질이 세포 안에 핵으로 갈지, 뭐 미토콘드리아, ER과 같은 소기관으로 갈지 이것도 저희가 아주 잘 디자인해서 원하는 대로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시행착오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죠.
다시 시작한 것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게 됐다. 이러면 이 세 번째 거는 이 앞에 걸 모두 다 컴펜세이트 할 만큼의 버퍼가 되는. 셀 수 없이 많은 실패와 노력과 다 어우러져 녹여져 있는 것들이 그 비용과 시간, 돈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약회사 뭐 파이자, 뭐 노바티스 이렇게 국제적인 대형 회사에서도 하는 일들 중에 상당수 뭐 90% 이상 실패한다고 하고요. 그 중에 일부 끝까지 이제 임상에서도 다 된다 하는 애들만 뽑아서 결국 약으로 시판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약이란 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우리가 뭐 약국에서 흔히 사는 감기약 진통제도 분명히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약이라고 여겼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약이든 쭉 개발했던 역사 같은 걸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발견되는 경우죠. 자연에서 어떤 천연물에서 발견. 나무 껍데기 다려 먹었더니 두통이 사라졌다. 맞습니다. 뭐 아스피린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플레밍이 항생제, 저 페니실린도 그런 경우였고요. 혈전 응고제 이것도 보면 1920년대 막 이럴 때 미국 북부 캐나다 이쪽에서 갑자기 소들이 별로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막 피가 막 흘리면서 이렇게 죽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이제 수의사가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그 시기쯤에 소 먹으라고 클로버를 이렇게 쫙 심었답니다. 옥수수 대신 이거 먹고 클로버 안에 있던 어떤 인그리디언트가 이제 혈액을 응고를 방지시키는 효능이 있었고 이게 너무 세게 나타났던 거죠. 나중에 위스콘신 대학교에 있는 화학자들이 물질이 뭔지 이렇게 동정을 해냈고 이게 보니까 이제 다이쿠마롤이었죠. 거기서부터 이거를 약으로 써도 되겠다. 그래서 이걸 구조 개질해서 만들었던 것이 와파린이라고 하는 현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엔티코어귤런트 약물이 됩니다. 그 약간 체열할 때 그 벽에 딱 붙여던 발라놓은 맞습니다. 그런 네, 거죠. 네. 그런 거죠. 또 다른 예는 뭐 항암제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항암제들 많이 아는 스토리로 그 나이트로젠 머스타드 같은 거 2차 세계대전 때 왜 독극물로 썼던 독가스에서부터 사람들이 그 백혈구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 보고 이렇게 만들었죠. 시스플라틴이라는 약물도 있는데요. 시스플라틴 현재도 지금 1차 엔티캔서 드럭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거 처음 개발된 이야기는 더 약간 웃긴데 바넷 로센버그라고 하는 NYU 물리과 출신의 물리과 출신 이런 일도 하는 걸 보면 신기하죠. 그분이 당시에 이렇게 유행하던 연구 중에 전기장을 가지고 어떤 바이오 이펙트를 보는 연구를 막 하셨어요. 그래서 이콜라이 컬처에다가 전기장을 이렇게 지져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근데 이렇게 지졌는데 이콜라이가 원래 약간 러드 쉐입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스파게티처럼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왜 길어지지? 처음에는 전기장이다. 전기장으로 요만한 애를 막 박테리아를 길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기장이 아니라 백금에서부터 이제 전기장 걸면서 녹아 나오는 그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요 물질 때문에 지금 그로스가 이렇게 조절돼 가지고 길어졌던 거죠. 요거 기전에서부터 착안해서 항암제로 만들었고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약물로 가죠. 이런 스토리들을 쭉 보면은 원래 처음에는 이 질환에 이 물질을 쓰겠다 해서 시작한 것보다는 여러 전공자들이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 흥미로운 현상이네. 요거 왜 이렇지 하고 막 한 커플 기전을 보다가 보면 약물들이 나온 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그거를 그냥 현상 관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인식을 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진짜 메이저 브렉스루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점점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의 프로덕트인 단백질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쌓이게 되고 요 단백질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자연에서 이렇게 발견되어 오던 물질로 약으로 개발하던 시대에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더 유전학 기반에서 특정 타겟 단백질을 표적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나온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글리백과 같은 이마티닙 분자고 있고 이 분자의 경우는 사실 개발할 때 정상 세포에는 없는 어떤 단백질이 있고 그 단백질이 암을 일으키면 그 단백질만을 표적하면 치료를 할 수 있다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백혈병에서는 크로모좀 9번과 29번 사이에 트랜스포지션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BCL-ABL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산화 효소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확실한 타겟이 생긴 거죠. 이 단백질만을 표적해서 치료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점점 생명 현상을 이해하면서 질환의 특이적인 어떤 마커 단백질을 뽑아내고 그 뽑아낸 단백질을 표적하는 방식으로 약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점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네. 네.
유전자 레벨에서 단백질 레벨에서 환원론적으로 분석해서 딱 이걸 짚으면 되겠다. 나름 더 과학적으로 더 효과가 좋은 약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인 거네요. 접근법 자체를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원론적으로 좀 더 심플리파이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갔는데요. 사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로직이 깨끗하고 요거 표적하면 되겠다 하는 게 아주 아름다운 생각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막상 그래서 해보면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약물 개발하는데 조금 더 환원론적 접근법보다는 약간 중간적으로 가면 어떨까? 완전히 시스템에서 인체에 살 수는 없어도 생환경을 모사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질환 모델을 만드는 거죠. 약물이 정제돼 있는 단백질하고 1대1로 이렇게 만날 때 활성을 줄이는 그거를 제1의 목표로 뒀다면 예전 방식에서는 요즘은 저희가 세포 복잡기에다가 물질을 던지고 얘가 질환 모델을 낫게 만드는 거죠. 현상을 먼저 보고 왜 낫게 되는지를 거꾸로 추적해가면서 추적해서 이 물질과 인터랙션하는 어떤 단백질이 질환을 일으키는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적으로 보면 물질을 우리가 낚시할 때 그 낚시찌 있지 않습니까? 낚시찌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질 여러 개를 낚시찌 종류를 많이 만들어 놓고 세포에다가 이걸 던진 다음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얘랑 가장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애들이 끌려 나오겠죠. 물질 구조마다 끌려 나오는 애들이 바뀌게 되고요. 걔들이 실제 질환과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기능을 연구하는 게 약간 기초 과학적으로는 관심이 있고 그리고 약물 개발 쪽으로는 이렇게 했던 것들 중에 진짜 질환 표현형을 치료할 수 있는 애들은 이것을 약물 선도 물질로 해서 좀 더 최적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약 개발의 전형적인 단계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근데 요 과정 자체는 드럭 개발 과정 전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초 연구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요게 지나고 나면 가장 좋은 활성을 보이는 애를 가지고 좀 더 활성이 좋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이것을 동물에다가 실험하는 전임상 단계가 있습니다. 전임상에 가서 동물 뭐 설치류든 영장류에다가 이 물질이 들어갔을 때 독성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효능을 보이는지 그거 정도를 쭉 테스트를 하고 과연 사람한테 써도 안정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얻는 데까지가 이 전임상 단계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한테다가 직접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테스트를 우리가 임상 단계라고 하고 임상은 크게 1상, 2상, 3상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1상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 이 물질을 투여를 해서 어떤 독성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가. 보통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보다 많이 아프고 약하니까요. 이 독성이 조금만 나타나도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정상인 사람에게 물질을 넣고 독성을 확인하고 일단 건강한 사람한테 찔러도 아무 이상 없는지. 맞습니다. 네. 그게 통과하고 나면 2상으로 가는 거죠. 2상에서는 환자를 리크루트해서 적은 수의 환자에게 이 물질을 넣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효능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3상에서는 2상에서 본 효능을 기반해서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을 모아서 뭐 국제적으로 여러 컨소시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다 통과가 되고 나면 독성도 없고 효능도 있는 물질이다 하고 인정을 받고 관련 기관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마켓에 내놓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보면 근데 임상에 들어갔을 때 한 1상에서는 절반 정도가 이제 통과한다고 볼 수 있고요. 2상에서 이제 효능을 보는데 효능 볼 때 거의 한 30% 정도밖에 못 살아남는 그런 데스밸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뭐 작은 스타트업에서 물질을 가지고 있고 전임상까지 끝내서 일상이 끝났습니다. 이런 뉴스들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일상에서는 실제 그 물질의 효능을 본 건 아니고 사람이 써도 된다 정도를 프루브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상에서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와야 사실 그 물질이 진짜 어느 정도 워킹하는구나 진짜 기대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아까 퍼센트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패율이 가장 높은 구간 임상 이상인가요? 아니면 뭐 거의 3상인가요? 이상에서 왜냐하면 이상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수를 늘려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상에서 보통 한 27%에서 30% 정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3상 가면 한 5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상에서 제일 많이 걸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성은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효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 그러냐? 이미 그 전에 직접 타겟에 대한 효능은 다 봤는데 실험실 상황에서 근데 사람 몸에 들어갔더니 안 되는 거죠.
먹었더니 소화기관을 뭐 다 소화기관을 안 된다. 혹은 뭐 간에서 분해된다거나. 정확합니다. 네, 간에서 너무 빨리 다 분해돼 버렸다. 아니면 신장을 통해 빨리 나가버렸다. 그리고 실제 몸 전체에다가 투여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게 참 어렵고요. 이를테면 암이면 암인 조직에만 갔으면 참 좋겠는데 넣으면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간을 통해서 한번 쭉 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간독성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몸 밖으로 배출하는 형태로 분자를 많은 경우에 변환을 해서 신장 독성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거 두 개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질을 원하는 조직 환부로 탁 보내고 거기 있는 세포 안에서 타겟 단백질로만 충분히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으면 그거 자체도 굉장히 큰 성과죠. 그래서 주력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DDS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많이 잘하시는 분야죠. 그런 경우도 있나요? 혹시 이상에서 효과까지 검증받고 N수를 늘렸더니 이제 3상 갔더니 이게 또 부작용이 생긴다라는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파이자에서 개발했던 이상 지질증 약물인데요. 그 약물의 경우에는 2상까지 다 잘 돼서 파이자에서 이제 3상으로 확 갔습니다. 2상에서 사실 그게 지질 대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리피드라고 하는 HDL은 높여주고 나쁜 LDL은 낮추고 그런 효과를 보여서 결국은 죽상 동맥경화 같은 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었는데요.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도 불구하고 3상에서 실패를 해서 3상까지 가는데 약 8억 달러, 그러니까 1조 들었죠. 근데 그게 엎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냥 2상에서 실패했으면 돈 아끼는 건데 3상은 또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더 돈이 많이 깨졌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2상에서 실제 임상에 들어가서 봤는데 HDL을 막 50% 70%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개발하던 분자였는데 근데 되게 안타깝게 되었죠. 비슷한 맥락으로 치매 치료제 뭐 단클론 항체를 개발해서 뭐 2상까지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3상까지 효과가 없더라 이런 것도 제가 들어본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치매 치료제의 경우는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한 항체들이죠. 근데 이 항체들이 아직 대규모 임상에서 충분한 효능 보인 경우가 없고 치매가 아밀로이드로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약간 항상 각광을 받았다가 무시를 받았다가를 약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주 정확하게 약물 개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질환은 명확한데 알츠하이머라는 근데 기전이 뭔지 우리가 명확하게 찝을 수가 없고 어느 것을 표적해야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연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이 케미컬 프로테오믹스는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일단 뭐 케미컬 하면 당연히 이제 화학 쪽이고 프로테오믹스면 이제 이런 단백질체를 뭐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어떤 연구이고 신약 개발에 어느 단계에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미 이름에서부터 어떤 학문이라는 거를 유추를 하신 건데요. 프로테오믹스라고 하는 게 단백체학이죠. 유전체 혹은 거기서 나온 전사체의 경우는 PCR이라고 하는 아주 파워풀한 앰플리피케이션 툴이 있습니다. 양이 아무리 적어도 이거를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하나가 있어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만큼 앰플리파이 할 수 있는데 증폭을 할 수 있는데 증폭을 할 수 있는데 단백체의 경우에는 단백질은 우리가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결과물이 이미 결과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렇기 일종의 때문에 뭐 레고로 치면은 설명서는 계속 복사할 수 있는데 거기 만든 레고 블럭은 복사가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네. 비유네요. 네. 만들어 놓은 레고를 복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오믹스에서는 질환의 마커라고 불리는 단백질들은 많은 경우에 아주 적은 양의 단백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많이 있는 단백질들이 고장이 나면 이미 우리는 못 사는 상태가 돼 있을 거고 질환은 상당수의 멀쩡한 것 중에 섞여 있는 문제가 있는 단백질이죠. 근데 증폭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만들게 되냐면은 항상 이 많이 있는 단백질들은 보기가 쉬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단백질들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적은 단백질들 혹은 측정하기 어려운 단백질들 다크 프로테옴이라고 부르거든요. 절대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서 이거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약처럼 생긴 스몰 몰레큘 케미컬 프로브라고 하는 분자를 이용해서 이 분자와 상호작용하는 애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낚시질을 해서 끄집어내는 거랑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요. 이 분자를
세포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 애들만 표지를 하고요. 이 분자로 표지된 애들만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특정 단백질들만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퓨리티가 막 순도가 올라가겠네요. 순도도 올라가는 거고 전체 단백질 100개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 있는 단백질들만 뽑아낼 수가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양을 증폭시키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아티팩트가 사라지니까. 아티팩트가 사라지니까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약간 장점이라고 하면 이 분자를 복잡게 이미 집어넣고 그 안에서 실제 상호작용하는 애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방식처럼 환원적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단백질 하나 저희가 정제해놓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 시스템에 넣었을 때는 얘와 가장 좋은 이피커시를 보이던 애가 실제 안에 들어갔을 때는 걔랑 상호작용을 안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을 직접 실제 시스템에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나오는 애들은 시스템에서 인터랙션 하는 애들만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뭔가 후보군이 있는데 그 후보군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누구랑 상호작용인지도 하나 얘가 잘 달라붙는 걸 때문에 여기 같이 줄줄이 사탕으로 걸려서 나오니까 맞습니다. 얘랑 상호작용, 얘랑 상호작용할 수 있겠네 이렇게 유출할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위 얘기하는 화학 단백체학 기법을 가지고 단백질 상호작용도 보고 약물 단백질 상호작용도 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응용을 하고 있고요. 유전체 단백질 상호작용도 볼 수 있어요. 유전체 단백질 상호작용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일반적으로 하는 분석에서 보는 것과 약간 다른 윈도우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기법을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분자 자체가 양리 활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약물 개발하시는 쪽에서는 관심을 최근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가장 선도주자라고 하실 수 있는 연구자가 그 미국 서부에 있는 스크립스 연구소에 있는 벤자민 크라벳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만든 회사가 베이어의 큰 돈으로 인수되기도 하는 약간 뭐 우리는 마운자로 이런 거는 없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단백질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기술을 사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제약회사에서는 그렇게 기술 혹은 플랫폼으로 스타트업 회사를 사는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약물의 선택성을 보는 큰 좋은 툴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작은 몰레큘이 특정 단백질 잡아내는 건 또 다른 시스템인가요? 저희는 분자에 특정 파장의 빛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 물질을 만들어서 바로 화학 결합을 만드는 포토 크로스링킹이라고 하는데요. 광결합이죠. 광유도 결합을 하는 그런 작용기를 저희가 만들고요. 그럼 그것을 약물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그럼 약물이 세포나 개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단백질하고 인터랙션 하는지를 바로 이렇게 탁 찍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빛을 활용하니까 좀 더 뭔가를 잘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어느 순간 언제 타겟 단백질과 인터랙션 하는지를 조절해서 볼 수 있는 거죠. MZ 세대 여성분들은 알 것 같은데 이 젤 네일 같은 거 하면은 몰랑몰랑한데 이거 빛 제거 자외선 쬐주면 딱딱해지거든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이게 그것도 네. 비슷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을 줘서 크로스링킹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 자체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걸 활용해서 약물의 선택성을 보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먹는 이 약이 사실 의도한 단백질 말고도 또 다른 단백질과도 작용하고 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예상하기로도 이런 거를 딱 분자서 특정 타겟 단백질을 딱 끄집어내는데 분명히 얘는 A란 녀석과 잘 상호작용할 것 같았는데 전혀 예상 못했던 F랑 단백질도 딸려 나오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숨겨진 타깃을 찾는 게 사실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단백질을 찾아내서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성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먹는 약들 중에 뭐 에드빌, 타이레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 계열의 약물을 그 난스테로이드 엔타인플라메토리 드럭이라고 해서 NSAID라고 부르거든요. 얘들이 대부분 분자량도 되게 작고요. 분자량으로 500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소분자고 교과서에는 이 분자들이 콕스라고 하는 효소를 타겟팅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개발하는 이런 포토 크로스링커를 가지고 NSAID들을 실제 생체에서 어떤 단백질들이 붙어 나오는지를 연구한 게 하버드 대학교 크리스티나 우 그룹에서 연구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콕스 단백질만 인터랙션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 기술을 통해 해봤더니 세포 안에서 한 100개 정도 단백질이 나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하고만 인터랙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온다. 이런 예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은 임상 당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부작용이 없고 효과는 있으니까 그거를 3상까지 대규모했을 때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수백 가지의 다른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더라도 그걸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만약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단백질이 뭐 굉장히 심한 두통을 유발한다거나 알러지를 유발하면 그건 이제 임상에서 탈락을 해버리는 거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약물을 개발할 때는 이 약물에 득이 되는 효과가 해가 되는 효과보다 높으면 약으로 쓴다 하는 게 기본이고, 많은 사람들에서 썼을 때 여전히 원하는 효과가 나오고 독성은 없다 하면 그걸 약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 시험에서 신약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타깃이 잘못 설정된 경우라고 하던데 교수님의 연구가 이런 실패를 좀 줄이는데 어떻게 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임상 이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사실 그 약물이 이제 인체에 들어갔을 때 타겟에 대한 선택성을 충분히 못 주는 그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케미컬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사용하면 분자가 세포 안이나 혹은 이 개체 전체에 들어왔을 때 타겟 단백질을 얼만큼 선택적으로 표적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환원론적 어프로치에서는 마치 이 단백질과 이 약물이 아주 선택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 둘이 그렇게까지 상호작용을 강하게 하지 않았어. 더 세게 붙는 애가 숨겨져 있었는데 더 세게 있는 애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혹은 세포 안에서 이 약물은 항상 미토콘드리아로만 가는데 타겟 단백질은 핵에 있다거나 이 아래에 있는 거죠. 만날 수가 그럼 안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것을 아예 애초에 배제할 수 있는 어프로치가 되죠. 왜냐하면 시작부터 시스템에서 약물 분자를 아예 시스템에 넣고 타겟에 도달해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타겟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미컬 프로테오믹스는 이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단축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노벨 화학상이 이 인공지능의 덕을 많이 봤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알파폴드 하사비스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CCF라든가 MOF 그거 조합하는데도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하사비스 같은 경우는 이 노벨상 받으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런 신약 개발을 거의 뭐 몇 달 단위로 당길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하던데 교수님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AI라고 하는 게 연구 현장에서 아주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같으면 많은 단백질 종류에 대해서 서로 결합할까 안 할까를 유추도 해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시뮬레이션이 쉽지 않다. 네. 근데 지금은 알파폴드가 모든 단백질 구조들 다 던져놨고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두 개를 붙여보는 연구 시뮬레이션을 다킹이라고 하는데 다킹 그냥 쭉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해석하는 거는 각 연구자마다 약간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할 수 있는 것과 네. 아예 그런 툴이 없는 건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단순히 챗 GPT 같은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모델을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거나 내 데이터를 넣어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추출해 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AI가 크게 잘할 수 있는 분야가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잠재적 패턴. 잠재적 패턴, 실제 질환 상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쫙 파라미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 패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을 때 그런 거 뽑아내는 거 AI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마커를 단일 마커가 아니라 약간 멀티 마커 같은 걸 뽑아내는데 AI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가 현재도 굉장히 잘하는 게 많은 수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다킹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임의의 가상 분자들을 막 만들어서 넣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두 개가 단순히 시뮬레이션이기만 하냐 하면 실제 우리 연구하는데 그걸 항상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거든요. 실제 해보는 거랑 값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하서비스나 이렇게 프론티어에서 달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가능한 걸 해보실 테니까 그렇게 앰비셔스하지만 아주 강단 있게 강한 이야기들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인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의 분야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또 특히나 이런 의학, 생물 분야, 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의료 영상 판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AI가 임상이보다도 많은 수의 이미지를 충분한 정도의 그 애큐러시를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카이스트 화학부에 있는 김우영 교수님 연구팀하고 했던 연구에서도 보면 저희가 바이러스 감염될 때 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궁금해서 세포 이미지를 잔뜩 찍었습니다. 감염시킨 거, 안 시킨 거. 그걸 가지고 카이스트 팀에서 막 인공지능 러닝을 시켜봤더니 이미지 탁 보고 감염되네 안 되네 이런 거를 상당히 높은 애큐러시로 판별이 되더라고요. 이거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모델에서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왜 구별이 되는가? 판별이 된다면 뭔가 파라미터가 있고 시그너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그거에 변화를 일으킨 건 무엇인지를 찾는 걸 약간 다시 저희 프로젝트로 가져와서 뭐 신약 혹은 감염 기전 같은 거 연구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이 병렬 학습을 잘해주는 GPU를 많이 넣다 보니까 단위 시간 동안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우리가 1년생 쌍둥이 처음 보면 둘이 너무 똑같아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막 50m 뒤에 뒷모습만 봐도 얘는 얘다 쟤는 쟤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결국 그거는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이렇게 낳고 기르고 같이 지내면서 이 그 쌓인 시간의 쌓임. 쌓임인데 그 시간을 인공지능은 GPU를 통해서 단축이 된 거고 짧은 시간에 막 몇 천만 장의 암 환자의 사진 그리고 몇 천만 장의 건강한 사람의 조직 사진을 학습하면은 우리는 구분 못하지만 아 이거 딱 봐도 이거 암세포다 딱 봐도 이건 건강세포다 이거를 이제 가려낼 수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약물 개발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잘 모르나 명확하게 여러 단계에서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케미컬 프로테오믹스는 꽤 할 일이 있어 보인다 하는 게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은 그 AI가 후보 물질 예측하고 또 케미컬 프로테오믹스가 실제 작용 타깃을 또 검증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옴으로써 서로 굉장히 많은 보완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이 약국 진열대의 약들은 지금과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으세요? 앞으로 약물 개발도 빨라지겠죠. 그리고 크게 앞으로 바뀔 것 같은 것들은 약물들이 이제 좀 더 퍼스널라이즈드 된 약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약물이 사실 모두에게 똑같이 쓰고 있지만 처방에서 대사되는 정도도 다르고 맞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이건 네. 나한테 잘 되는 약이다. 네, 이펙티브 도즈도 다 사실 다를 테고 이렇게 살이 쪄 있는 저와 이렇게 좋은 아닙니다. 쉐입을 탄탄해 가지고 보이시네요. 계신 네. 똑같은 약물 넣었을 때 농도도 달라지지만 이펙티브 그 윈도우에 들어 있는 그 시간도 다를 테고요. 근데 그걸 앞으로는 점점 더 맞춰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물 개발이 빨리 된다는 거죠, 사실. 약물 개발 사이클과 시간이 단축된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기존에는 쉽게 이렇게 연구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그 레어 디지즈들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사람들이 개발이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2002학번인데요. 유전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왜 2001년 발표됐잖아요. 그때 사실 한 사람 풀 카피도 아니었죠. 전 세계 그 한 사람의 유전자 맵이에요. 근데 2010년이 됐을 때는 이게 NGS라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 나오면서 2주면 한 사람 시료에서 풀 시퀀스가 나오잖아요. 엄청난 발전이죠. 사실 그때는 상상도 못하던 건데 지금 2025년에서부터 10년이면 상상도 못하는 수준으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 되고 드럭 모달리티들도 요즘 워낙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위고비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마운자로로 많이 알려져 있는 펩타이드 신약 사실 제가 학부생 때 막 이럴 때는요 펩타이드로 약물 만든다 이러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혼나고 그랬거든요. 그 먹으면 위에서 다 녹으니까. 핵산으로 약 만든다 하면은 다들 이렇게 아이고 저 친구 저거 저렇게 몰라서 어쩌나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르죠. 편견이랑 네. 선입견 이게 되게 무서운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다이어트계에 완전 브레이크스루 같은 GLP-1 계열 약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분야별로 이런 뭐 유전자, 핵산 기반 약물들, 유전자 치료제, 심지어 요즘은 카티 같은 세포 치료제 이게 다 아주 크게 붐업하고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일본의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여전히 이 과학 분야에서는 뭐 아직 나오지 전무하잖아요. 않아서. 네.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두 의대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기초의학으로 가거나 뭐 의과학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부 다 임상 아니면 의사가 되는 길을 택하잖아요. 기초과학 연구자로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시나요? 네. 되게 아쉽죠.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의과대학교를 들어올 때 나는 꼭 개원이가 되겠어 작정하고 오는 친구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기초과학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실제로 그런 후배들이 쭉 크면서 계속 기초과학을 나는 전공하겠다 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약간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하고 현실에서는 임상이가 되면 마주칠 수 있는 현실과 기초과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마주치는 현실이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임상이면 환자를 바로바로 치유하는 보람도 당연히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이런 것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대신에 기초과학으로 가면 한참 학위 공부도 해야 되고 포닥도 해야 되고 다 끝나도 나의 다음 자리가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확보되지 않을 수도 네.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서 아마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 계속 하다 보면 자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이 관심 있는 거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이공계에서도 박사 수행하고 나와도 그 좋은 잡이라고 하는 자리가 꽤 적은 게 어떻게 보면 실제 문제고 거기에서 오는 사회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금 기성세대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뭔가 바꿔서 우리 후배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젊은 후배들도 다들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의대 친구들의 예를 보면 내가 약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겠어 이런 앰비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거 계속 살려나가면 좋은 거죠. 그리고 기초과학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한두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영향을 주는 거죠. GLP-1 정확한 예죠. 그걸로 약을 만들었을 때 이제 다이아베티스 치료도 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지금 비만에 걱정해서 약간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용감한 후배들이 많이 더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이 너무 그 사람 혼자 골방에서 자기가 재밌어 하는 거 보고 연구한다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나오는 거죠. 일본의 그 많은 연구자분들도 하다 보니 내가 제일 처음 한 거가 되고 임팩트를 주는 필드로 확장이 되다 보니 그런 큰 상도 받으시고 하는 거니까요. 너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사실 엑소님처럼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 너무 크신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예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 인터뷰할 때마다 각 분야의 교수님들께서 제가 진짜 막 투자를 하고 싶을 정도로 획기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중들이 너무 몰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되게 항상 교수님께서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좀 쉽고 재밌게 대중들한테 이런 기술이 있다고 좀 알려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인터뷰하면서 많은 좀 책임감을 느꼈고, 또 이 케미컬 프로테오믹스라는 분야가 굉장히 신약을 개발하는데 뭔가 발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응원하고요. 이게 또 다른 사적인 질문이긴 한데 머리 스타일이 되게 멋지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스타일을 추구를 하셨나요? 꽤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왜 이렇게 됐냐는 질문이신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네. 된 건 아니고요. 선생님처럼 단정하게 항상 다니고 있다가 언젠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방 안에서 혼자 맨날 뭐 논문이나 보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근데 너무 딱 잘 어울리시고 아유. 대중분들도 이런 메디아를 통해서 만났을 때 이 교수님이구나라고 이렇게 딱 장기 기억으로 남을 것 같거든요. 나쁜 짓 하지 못하게. 네. 그래서 딱 이준석 교수님은 딱 캐릭터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 제가 응원하고 저는 대중들 만나서 이런 케미컬 프로테오믹스라는 분야도 있다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샤로잡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쉽게도 우리 샤로잡다 이 시즌 1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샤로잡다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고 더 풍성한 시즌 2로 또 샤로잡다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